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농민들의 자부심이었던 고시히카리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품질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도쿄 대형마트에서는 10kg 쌀 한 포대가 15,000엔을 넘어서며 서민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고가의 쌀조차 맛이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푸석하고 냄새나는 밥에 일본인들은 분노했고 편의점 삼각김밥마저 품절 사태가 벌어지며 온라인에선 밥맛 위기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쌀이 맛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일본을 앞질렀다. 심지어 일본 농민들도 몰래 한국 쌀을 사 먹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그 소문의 중심에는 니가타현의 한 여성 농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 일본 쌀 산업을 뒤흔들고 보수적인 농업계의 파문을 일으키며 한국 쌀 직구 열풍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니가타현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후지 리카라고 합니다. 올해로 42이고 시댁의 논을 물려받아 농사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고시히카리.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냥 쌀이 아니라 자존심 같은 이름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논을 지키는 게 곧 가족을 지키는 일이라 믿고 지금까지 묵묵히 살아왔죠. 그런데 요즘은 정말 밥 짓기가 무섭습니다.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밥맛은 왜 이렇게 없을까요? 똑같은 고시히카리인데도 밥을 지으면 푸석하고 향도 없고 입안에서 금세 퍼져버립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한 게 아니라 허전해요. 남편도 얼마 전부터 밥 대신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고시히카리라고? 그냥 밀가루 먹을래. 이렇게 말하며 아침부터 빵을 씹는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고 미안했어요. 도쿄에서 자취하는 딸은 전화를 할 때마다 밥은 거의 안 먹는다고 하더군요. 요즘 쌀은 맛이 없어서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성 발표에 따르면 고시히카리 10kg 가격은 이미 15,000엔을 넘어섰어요. 예전에는 6,000엔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2배가 넘는 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밥맛의 하락이었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벼이삭이 고개를 들고 햇살에 반짝이는 논을 보면 뿌듯했는데 올해는 논을 봐도 마음이 무겁기만 해요. 기후도 이상하고 일손도 부족하고 비료값은 2배가 넘었고 무엇보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 지은 쌀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 힘듭니다. 리카, 오늘도 3도 더 올랐대. 이러다 우리 벼가 다 타버리겠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니가타현의 수확량은 전년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식탁의 위기였죠. 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쌀이 없는 거죠. 농협회의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도정 후 장기 저장은 쌀의 산패와 향미 저하를 가져왔어요. 특히 여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최적의 수분 함량을 유지하기 어려웠죠. 사람들은 농민을 탓했고 농민들은 날씨를 탓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시대에 밥맛이 없어졌다는 말이 들릴 줄은 몰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요즘 믿기 힘든 소문 하나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한국 쌀이 맛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요즘은 그 쌀을 직구해서 먹는다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더군요.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쌀맛만큼은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저는 그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어요. 세계 최고의 쌀 생산국이라 자부하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질문의 답이 바로 우리가 가장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올 줄은요. 한국 쌀 열풍? 말도 안 돼. 인스타그램을 내려보다 이런 댓글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죠. 스크롤을 내릴수록 한국 쌀 직구에 관한 게시물이 계속 나타났으니까요.
찹쌀처럼 쫀득한 밥. 밥솥 없이도 윤기 철철. 4kg의 배송비 포함 7,000엔, 맛은 보너스. 처음엔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일시적인 호기심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제는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호기심에 한국쌀 직구라고 검색했더니 일본어 서비스까지 된 사이트가 나왔어요. 리카 씨, 이거 봤어? 세상에 이게 뭐야? 농협 동료 사토가 스마트폰으로 트위터 포스팅을 보여줬어요. 어떤 주부가 올린 글인데 한국쌀로 지은 밥 사진이었습니다. 하얗고 윤기가 도는 밥알들이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런 건 믿지 마. 분명 필터 씌운 거야. 제 말엔 확신이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농업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의제는 단 하나, 한국쌀 유입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노우의 겐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쌀은 위생 기준도 불분명한 수입쌀입니다. 자존심을 버릴 셈인가요? 이노우의 겐지는 60대 후반의 일본쌀 보존연맹 대표였어요.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우리 조상들이 평생 지켜온 쌀을 버리고 외국 쌀에 현혹된다면 그건 농민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오. 회의실에 모인 농민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우리는 쌀을 단순한 식량이 아닌 문화적 자부심으로 여겨왔으니까요. 이노우에는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쌀 보존연맹은 정부에 한국쌀의 수입 규제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저는 어쩐지 공허함을 느꼈어요. 과연 이게 해결책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스마트폰으로 한국쌀 재배 방식을 검색했습니다. 나오는 정보들이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AI 시스템, QR코드 기반 유통 관리, 첨단 도정 기술. 이런 것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보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밥그릇을 비우고 맛있었어라며 웃던 사람이 이제는 밥을 몇 숟가락 뜨고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며칠 후 도쿄에 사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동아시아 농업 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대요. 엄마가 농협 대표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그것도 농업 포럼에? 이 기회 아니면 영영 못 볼지도 몰라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딸의 말에 망설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답을 찾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거짓이면 내가 반박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후지이 씨, 이노우의 대표가 알면 크게 화낼 겁니다. 농협회장 다나카의 말에 저는 굳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아시아 농업 포럼 일본 대표단에 제가 선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날이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외면한다고 현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왜 제가 뽑혔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제가 농협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여성 농민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최근 농업 현대화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일까요? 가서 배울 건 배우고 지킬 건 지키면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할게요. 다나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한국에 가요? 이노우에가 알면 폭발할 텐데. 남편의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그도 궁금한 거죠. 한국쌀이 정말 맛있다면 우리도 무언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출발 전날 이노우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지이 씨, 당신이 포럼에 간다고 들었네. 부탁하네. 한국 사람들에게 속지 말게. 그들은 우리를 이기려고 온갖 술수를 부릴 거야. 이노우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거짓이면 제가 먼저 알아낼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짐을 마저 쌌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만약 한국쌀이 정말 맛있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건 직접 확인해봐야 알 일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서울대학교의 김춘영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저를 환영했죠.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 교수는 포럼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일 오전 개회식 후에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쌀로 밥을 준비했으니 꼭 맛보세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맛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쿄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도시의 불빛들. 마치 제 마음처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기후도 땅도 물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한국 쌀이 정말 맛있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 이 궁금증을 안고 저는 내일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논을 지키려면 논밖을 봐야 한다고 했던 대학 교수님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 포럼 첫날 서울의 고급 호텔 조식당에서 저는 생애 가장 중요한 한 그릇의 밥을 만났습니다. 이게 한국쌀로 지은 밥입니다. 드셔보세요. 배식원이 건넨 흰 그릇 안에는 윤기가 흐르는 밥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구분되면서도 적당히 서로 달라붙어 있었죠. 일본의 고시히카리로 짓던 예전의 밥처럼요.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밥알이 입 안에서 단단하게 씹히다가 서서히 풀어지며 은은한 단맛이 퍼졌습니다. 두 번째 숟가락, 세 번째 숟가락. 어느새 밥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어떠세요, 후지이 씨? 맛있지 않나요? 옆자리에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게 정말 한국쌀인가요?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냥 일반 한국쌀입니다. 특별한 품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곧바로 질문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특별한 재배법이라도 있나요? 김 교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AI로 수분과 온도를 자동 관리한 쌀이에요. 그냥 국산 쌀입니다. 오후에 전시관에 가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오후 세션이 끝난 후 저는 전시관으로 직행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QR코드로 연결된 유통관리 시스템, 쌀알 하나하나의 수분을 측정하는 자동 도정기, 심지어 드론으로 논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5년 전부터 스마트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농가가 힘들어하던 부분을 기술로 해결한 거죠. 한국농림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충격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우리 일본은 쌀 재배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정작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뒤처졌던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수확 후 관리예요. 쌀은 생물이니까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맛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쌀을 제대로 보관하지 못했어요. 쌀이 숨을 쉬면서 천천히 산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맛있는 쌀의 비결은 토양도 날씨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과학과 정성의 완벽한 조화였다. 이노우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한국 쌀을 경계하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 맛이 가능했는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한국 쌀을 직접 지어봐야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누구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한국쌀 직구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배송 대행 서비스까지 갖춰진 사이트가 여러 개 나왔어요. 망설임 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포럼은 어땠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아직 한국살 주문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접 밥을 지어 맛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사흘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살 4kg 포대가 들어있었어요. 포장은 단순했지만 깔끔했고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캔해보니 생산 농가, 수확일, 도정일, 심지어 보관 온도까지 모든 정보가 나왔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남편과 딸이 없는 틈을 타 저는 몰래 밥을 지었습니다. 기존 밥솥에 한국쌀을 넣고 평소처럼 물량을 맞췄어요. 밥솥에 불이 꺼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그 향기가 부엌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였어요. 하나는 기존의 일본쌀, 다른 하나는 한국쌀이었죠. 물론 가족들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이 좀 다르네. 남편이 한국쌀밥을 한 숟가락 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건 옛날 밥맛 같은데? 딸도 의아한 표정으로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밥을 먹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건 한국쌀이에요. 순간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처음 한 입 먹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으니까. 그날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QR코드로 수확일과 저장 정보, 정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AI를 활용한 재배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 밥맛에 대해서요. 글을 다 쓰고 지역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솔직히 게재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너무 민감한 주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후 편집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지이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다음 날 제 칼럼이 지역 신문 1면에 실렸어요. 제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었고 진심이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농협 동료들, 이웃 농부들, 심지어 멀리 도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의견은 크게 2갈래로 나뉘었죠. 제 용기를 칭찬하는 사람들과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로요. 그날 저녁 이노우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어요. 후지이 씨, 내일 농업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소. 꼭 참석해주기 바라오. 농업위원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지역 언론인들까지 와 있었죠. 제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노우에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신문에 실린 칼럼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한국쌀이 일본쌀보다 맛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건 한국의 쌀 관리 시스템과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노우에는 신문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었고 진심이었다. 이게 단정이 아니면 뭐예요? 당신은 우리 농민들의 진심을 의심한 거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부 농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노우에의 말에 동조했지만 다른 이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 말에 농민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후지이 씨, 난 당신 글을 읽고 직접 한국쌀을 주문했소. 사실 맛있더군. 또 다른 농민이 발언했습니다. 이노우에 씨,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소. 소비자들은 이미 알아버렸소. 이노우에는 얼굴을 붉히며 탁자를 쳤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거예요. 좋은 건 배우고 우리 것은 지키는 거죠. 회의는 결국 합의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노우에의 반대 목소리가 예전만큼 강력하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노우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예요. 한국쌀은 일본쌀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열정적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노우에의 이웃이 전한 말이었죠. 사실 말이야, 이노우에의 아내가 집에서 쿠쿠밥솥으로 한국쌀 밥을 짓고 있다더군. 손자가 할아버지, 이 밥 최고야. 라고 말했다는데.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웃의 말에 따르면 이노우에의 자택 냉장고에는 한국쌀 4kg 포대가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위험하다고 외치고 안에서는 맛있다고 먹고 있었던 거지. 이웃의 이 말에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노우에도 결국 맛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무렵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칼럼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망설였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TV 인터뷰를 위해 도쿄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촌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벼가 익어가는 논, 간간히 보이는 농가들, 그리고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농부들의 모습까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방송국에 도착하자 분주한 스태프들이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고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낯설었어요. 농부의 딸로 농부의 아내로 살아온 제게 이런 관심은 처음이었으니까요. 3, 2, 1 스탠바이. 카메라 불빛이 켜지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후지이 씨, 한국쌀이 일본쌀보다 맛있다고 주장하신 건가요? 첫 질문부터 날카로웠어요. 제 칼럼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어요. 제가 한국쌀을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일본쌀만으로는 미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어요. 인터뷰어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쌀의 관리 시스템, QR코드를 활용한 유통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밥맛으로 직접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럼 후지이 씨는 일본의 농법이 뒤처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뒤처진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길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묻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농민으로서 자존심은 지켰을지 몰라도 소비자의 입맛은 지키지 못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SNS에는 몰래 한국쌀 먹는 사람들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밥은 조용히 반역 중이라는 밈까지 등장했죠. 어떤 이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지지해 주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일본쌀 보존연맹 내부에서 나왔어요. 일부 회원들이 시식회 한 번은 열어보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노우에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의 쌀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농업의 IC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젊은 농부들이 스마트폰으로 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물과 비료 공급을 조절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기술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었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쌀 농사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을 뿐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쿄의 전국 농업 기자단에서 콘퍼런스 발표를 요청하는 전화였어요. 주제는 미래 농업을 위한 기술 도입이었습니다. 네, 기꺼이 발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우리 논이 보였어요. 수확을 앞둔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필요했어요. 입은 부정하고 밥은 진실을 말하는구나.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바로 따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배울 수는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세부터요. 전국 농업기자단 앞에서 제 발표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청중 중에는 이노우의 대표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적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농부들이 가진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요.
전통이란 이름으로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농림수산성의 나카무라 국장이었어요. 후지이 씨, 좋은 발표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몇 달 전부터 한국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농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공개하지 못했죠. 당신 덕분에 이제 공론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작은 용기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귀향 후 마을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QR 기반 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저장고에 온도계를 설치해 쌀의 상태를 체크하는 농부들도 늘어났어요.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리카 씨,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스마트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농협 모임에서 한 젊은 농부가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질문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였습니다. 천천히 시작해봐요. 큰 투자가 아니더라도 우선 쌀 보관법부터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변화는 밥상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신선도 보장쌀이 등장했고 일부 고급 식당에서는 메뉴판에 쌀의 도정일까지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이노우에의 아내 요시코가 찾아왔습니다. 후지이 씨,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남편은 모르게 해주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집에서는 한국 밥솥을 구입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 쌀도 다시 주문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시코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남편이 밤중에 몰래 한국 쌀을 주문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건 맛의 문제야. 정치가 아니야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누구도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우리 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겨우 시작되었을 뿐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누군가는 이미 한국 쌀을 다시 주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입맛에 솔직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한 건 혀였고, 거짓말한 건 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입도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알에 담긴 진심이 서서히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